경상북도 영덕의 작은 어촌 마을. 62살 정순자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오늘은 돌아오려나? 13살 아들이 장터에서 사라진 그날부터 시간은 멈춰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버려진 백구 한 마리가 입에 낡은 신발을 물고 나타났습니다. 그 신발에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 성호.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믿고 지낸 그 사람이. 배가,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니? 응. 어디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은 지금의 이야기를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경상북도 영덕군의 작은 어촌 마을. 아침 5시가 막 지나간 시각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정순자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나이는 올해로 62살. 남편을 잃은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박동길은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가을날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그때부터 순자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픔은 그게 아니었어요. 순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성우. 당시 13살이던 아이였죠. 그 아이가 30년 전 어느 장날에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엄마, 장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라며 씩씩하게 나간 아들이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산을, 바다를, 논밭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도 왔다 갔지만 아이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시들해졌죠. 순자야, 이제 그만 잊고 살아야지. 아이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순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어요. 순자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평상은 남편이 생전에 손수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나무가 바래고 이끼가 끼었지만 순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성우야, 오늘은 돌아오려나? 순자는 매일 아침 이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순자 누나, 아침 일찍 나와 계시네요 라고 인사를 해도 순자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개 한 마리가 계속 서성거리는 것이었어요. 털이 하얗고 중간 크기의 개였는데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랐습니다. 누군가가 버리고 간 것 같았죠. 다른 마을 사람들은 또 누가 개를 버리고 갔네라며 못 본 채 했습니다. 요즘 도시 사람들이 키우던 개를 시골에 버리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개의 눈빛이 유난히 총명해 보였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신도 힘든데 개까지 돌볼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 개가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이구, 이 녀석아, 주인이 어딨다고 이런 데서 이러고 있니? 순자는 집에서 밥 한 그릇을 떠와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순자의 마음이 저절로 아려웠습니다. 내 털이 하얗구나. 그럼 이름을 백이라고 하자. 순자가 이렇게 말하자 개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순자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백이는 순자의 집 마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순자도 모르는 사이에 백이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백아, 너도 주인을 잃었구나. 우리 비슷한 처지네. 순자는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이는 순자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순자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이는 완전히 순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장독대 옆 평상에 앉으면 백이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성호야라고 중얼거릴 때도 백이는 귀를 쫑긋 세우며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 누나가 개를 키우니까 좀 더 밝아진 것 같다며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백이가 옆에 있어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이가 가져다 줄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백이가 순자네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백이에게 밥을 주고 함께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백이는 참 영리한 개였습니다. 순자가 부르면 바로 달려오고 밤에는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잠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백이가 새벽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순자가 아침 5시에 일어나 마당을 보면 백이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돌아왔지만 어디를 다녀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백아, 너 어디 다녀오는 거니? 혹시 옛날 주인을 찾으러 가는 건 아니지? 순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백이에게 물어봤지만 백이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순자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백이가 뭔가를 끌고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끌어당기는 소리였어요. 백아, 뭘 가져오는 거니? 순자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백이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낡은 운동화 한 짝이었어요. 하얀색이었던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디서 이런 걸 물고 왔어? 순자가 신발을 받아들고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발의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고무창이 두껍고 옆면에 하얀 줄이 그어져 있는 그 모습이 말이에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신발 안쪽을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매직펜으로 쓴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 호, 순자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전 아들이 실종되던 날 성호가 신고 나간 운동화와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세상에 이런 신발이 얼마나 많은데. 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직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순자는 신발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13살 아이가 신을 만했어요. 그리고 발가락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성호의 신발과 같았습니다. 성호가 축구를 좋아해서 늘 발가락으로 공을 차다 보니 신발에 구멍이 났었거든요. 백아,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응? 어디서? 순자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백이는 그저 순자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순자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도 밀려왔거든요. 만약 정말 성호의 신발이라면 그동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래, 백아, 내가 어디서 이걸 가져왔는지 엄마가 따라가 볼게.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늘이 도와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백이를 지켜봤습니다. 백이는 평소처럼 어디론가 나가려 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백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이는 마을 안길을 지나 논두렁길로 향했어요. 순자는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백이는 중간중간 뒤돌아보며 순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10여 분을 걸었을까요? 백이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 집은 순자도 잘 아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박만수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었는데 벌써 20여 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박만수, 그 이름을 떠올리니 순자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만수는 성호가 실종되던 바로 그 시기에 갑자기 마을을 떠난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별 의심 없이 도시로 일자리 찾으러 간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백이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더니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집 뒤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이는 우물 근처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곳에 뭔가 중요한 게 묻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백아, 거기 뭐가 있는 거니? 순자가 다가가서 보니
배기가 파헤친 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흙을 헤쳐보니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 동전 같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성호가 장에 가면서 엄마, 용돈 좀 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순자는 성호에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었어요. 하지만 지금 배기가 찾아낸 건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었어요. 순자는 그 금속 조각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성호와 관련된 무언가일까요? 순자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순자는 손바닥 위에 금속 조각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오래된 단추 같았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옷 단추와는 달랐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중학교, 교복?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성호가 다니던 영덕중학교 교복 단추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이는 여전히 우물 주변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어요. 마치 더 찾을 게 있다는 듯 말이죠. 순자는 백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백이가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돌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순자도 함께 돌을 들어올리니 그 밑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머리끈이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성우는 머리가 길어서 늘 머리끈으로 묶고 다녔거든요. 특히 파란색 머리끈을 좋아했었어요. 남자애가 무슨 머리끈이냐고 순자가 놀리면 성우는 축구할 때 머리가 눈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라며 웃어넘겼었죠. 이건 정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발 한 짝, 교복 단추, 그리고 파란색 머리끈.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백이는 계속해서 다른 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폐가 뒤편 덤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도 가시에 찔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덤불 속에서 백이가 또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고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나무 기차 장난감이 들어있었어요. 순자는 그 기차를 보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성호의 것이었거든요. 성호가 9살 생일 때 아버지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준 나무 기차였어요. 성호는 그 기차를 보물처럼 아꼈었죠. 성호야, 정말 내가 여기 있었던 거니? 순자는 나무 기차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의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성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백이는 순자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순자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순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백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순자는 발견한 물건들을 모두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로 김말순이었습니다. 김말순은 순자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군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서 함부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순자, 너 지금 시간 있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순자야? 웬일로 이른 아침에 전화해?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너 혹시 오늘 잠깐 우리 집에 올 수 있을까? 김말수는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순자야, 너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이야? 혹시 아픈 거 아니지?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너랑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부탁이야. 알았어. 점심시간에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 전화를 끊은 순자는 발견한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발, 단추, 머리끈, 나무 기차. 이 모든 게 성우의 것이 맞다면 성우는 분명 이 폐가와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박만수. 순자는 다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만수는 당시 40살 정도의 독신남이었어요. 평소에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성격도 괴팍한 편이었죠. 일거리가 있으면 불러서 썼지만 그리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호가 실종된 직후 만수가 갑자기 마을을 떠났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간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말순이 순자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순자는 김말순을 마당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발견한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낡은 신발이랑 단추는? 김말순이 의아해하자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백이가 어떻게 이 물건들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성우의 것 같은지 말이죠. 김말순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자야, 내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게 정말 성우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세상에 이런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순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 나무 기차 봐. 이건 성우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세상에 똑같은 게 또 있을까? 순자가 나무 기차를 보여주니 김말순도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나무 기차에는 성우라는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성우 것이 맞네. 그럼 이 물건들을 어디서 찾았다고? 순자는 박만수가 살던 폐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만수, 그 사람 말이야. 순자야, 혹시 기억나? 그 사람이 언제 마을을 떠났는지? 글쎄, 성우가 없어진 지 한 달쯤 뒤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완전 수상해. 우리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김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걱정이 되었어요. 말순아,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순자야,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 일단 신고부터 하자.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어. 김말순과 함께 영덕경찰서에 간 순자는 당직 경찰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은 30년 전에 실종된 아들분의 물건을 걔가 찾아왔다는 말씀이시죠? 경찰관의 말투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가져온 물건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신발이랑 머리끈, 그리고 이 나무 기차는 분명히 우리 성우 것이에요. 경찰관은 물건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해는 하겠지만 30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이 물건들도 정말 당시 것인지 확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걔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아니에요. 백이가 분명히 박만순의 폐가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경찰관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박만수요? 그 사람이 누구죠? 3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성우가 실종된 직후에 갑자기 마을을 떠났어요. 김말순이 거들어 설명했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 죄송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려온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말순이 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일단 이 물건들에 대해서라도 간단히 조사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요.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30년 전 사건이라 결국 순자와 김말순은 경찰서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나와야 했어요. 순자는 실망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말순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경찰도 믿어주지 않는데. 순자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직접 더 찾아보자. 분명히 다른 단서가 더 있을 거야. 김말순의 격려에 순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백이와 함께 다시 폐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집 안쪽도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폐가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낙엽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백이는 집 안에서도 계속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안방 쪽으로 자꾸 향했어요.
안방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백이는 그 장롱 앞에서 멈춰서더니 낑낑거렸어요. 백아, 여기 뭐가 있는 거니? 순자가 장롱을 자세히 살펴보니 벽과 장롱 사이에 이상한 틈이 있었어요. 마치 장롱이 원래 자리에서 조금 밀려나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있는 힘을 다해 장롱을 밀어보았어요. 무거웠지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장롱을 완전히 밀어내자 그 뒤에 작은 문이 하나 나타났어요. 어머, 이게 뭐야? 순자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문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입구 같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좁은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이는 먼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순자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창문이 작아서 안이 어두웠습니다. 순자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비춰보니 구석에 낡은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잡다한 생활용품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 옷이 여러 벌 들어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영덕중학교 교복이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교복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박성우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성우야, 정말 내가 여기 있었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성우는 분명히 이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을 더 뒤져보니 성우의 다른 옷가지들도 나왔어요. 순자가 직접 사준 파란색 티셔츠, 회색 바지, 그리고 양말까지. 백이는 상자 근처에서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순자가 주워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 글씨는 분명히 성우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쪽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성우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교복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의 흔적이었지만 기쁨보다는 가슴 아픈 진실이 더 컸어요. 백이는 순자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순자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교복과 쪽지,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제 경찰도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우는 왜 이 집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박만수는 성우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순자는 이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내려온 순자는 백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순자는 성우의 교복과 쪽지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말순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인 최봉출도 함께였어요. 봉출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아침에 만났던 경찰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순자가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경찰관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이건 정말 확실한 증거네요. 이름표도 있고 손글씨도 있고. 경찰관은 성우의 교복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디서 찾으셨다고 하셨죠? 박만순의 폐가 다락방에 숨겨져 있었어요. 장롱 뒤에 비밀 통로가 있었거든요. 순자의 설명을 들은 경찰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박만수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3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순자 일행은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이장 최봉출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마을회관에는 오후 시간이라 나이 든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봉출이 상황을 설명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머, 그럼 성우가 정말 그 집에 있었다는 말이야? 박만수 그 자식, 역시 수상했어. 맨날 혼자 있으면서.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자야, 이제 와서 그런 걸 파헤쳐서 뭐 하겠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래, 괜히 마을 분위기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특히 마을의 원로격인 박춘식 할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순자야, 내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런 일로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건 좋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떨까? 순자는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할아버지, 제 아들 일인데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요? 진실을 밝혀야죠. 순자야, 3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봤자 좋을 게 뭐 있겠어? 성호도 이미. 박춘식 할아버지가 말을 흐리자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이장 최봉출이 나섰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어요. 봉출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장님, 괜히 옛날 일 들춰내다가 마을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순자 누나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관안이 웅성웅성해지자 순자는 더 이상 있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순자가 일어나자 김말순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순자야,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배기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다니.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잠들어 있는데 마당에서 배기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배기가 이렇게 심하게 짖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자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 한쪽에서 배기가 누군가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 때문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누가 거기 있어요? 순자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급히 달아나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가 손전등을 들고 마당을 살펴보니 배기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배기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배가, 괜찮니? 누가 너를 때린 거야? 순자는 배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발목 부분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이 일을 김말순에게 이야기했어요. 말순아, 어젯밤에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배기를 해치려고 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짓을 해? 모르겠어. 어둠 속에서 누군지 볼 수가 없었어. 하지만 분명히 배기를 노린 것 같아. 김말순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순자야, 이거 심상치 않아. 혹시 내가 진실을 파헤치는 걸 막으려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박만수는 이미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는데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말순아, 혹시 범인이 아직 마을에 있는 건 아닐까? 박만수 말고 다른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박만수와 관련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 이장 최봉출이 순자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순자는 봉출에게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봉출은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순자야, 혹시 의심되는 사람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진실을 밝히려는 걸 막으려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봉출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순자야, 조심해야겠어.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자. 그리고 당분간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 고맙습니다, 이장님.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봉출이 돌아간 후 순자는 김말순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순아, 이상해. 이장님이 너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 왜? 좋은 일이잖아. 이장이 나서서 도와준다니. 그런데 모르겠어. 뭔가 어색한 느낌이야. 순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을에 치매 걸린 박노인이 중얼거린 말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배기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기를 해치려 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며칠 후 순자는 마을 어귀에서 박노인을 만났습니다. 박노인은 올해 85살로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종종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네가 헛소리한다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평상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울음소리가 자꾸 들렸어. 순자가 박노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노인은 순자를 보더니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진 것처럼 말했어요. 순자야, 내 아들 말이야. 그날 밤에 만순의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언제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30년 전, 성호가 없어진 그날 밤이었어. 만순의 집에서 아이가 엄마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박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봉출이도 그 집 근처에 있었어. 만수랑 뭔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장 최봉출이 그날 밤 박만수와 함께 있었다니요? 할아버지, 확실해요? 봉출 이장님이 정말 그 집에 있었다고요? 그럼 내가 직접 봤는데 둘이 뭔가 다투는 것 같더라고. 목소리가 크더라. 박노인의 말을 듣고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봉출 이장이 3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순자는 급히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걸 알았어. 김말순과 만난 순자는 박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김말순도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정말? 봉출 이장이 그날 밤에 박만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래, 박 할아버지가 직접 봤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말순아,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더 있어. 순자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어요. 봉출 이장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젯밤 백이를 해친 사람도 혹시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해. 왜 갑자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고 했을까? 두 사람은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최봉출이 정말 3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순자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말순아, 우리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직은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박 할아버지 말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더 확실한 걸 찾아보자. 그날 저녁 순자는 백이와 함께 다시 박만순의 폐가로 향했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폐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순자는 집 뒤편 우물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물 근처 땅이 다른 곳과 달리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백아, 여기 좀 이상하지 않니? 백이도 그 자리에서 킁킁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순자도 손으로 흙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파내보니 녹슨 금속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성호.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성호가 10번째 생일에 순자가 선물로 준 것이었거든요. 성호는 그 목걸이를 정말 소중히 여겼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자의 마음에 끔찍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성호의 목걸이가 우물 근처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은 순자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즉시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지금 당장 와줘. 큰일이야. 김말순이 도착했을 때 순자는 목걸이를 보여주며 울고 있었어요. 이게 성호 목걸이야. 내가 직접 사준 거라고. 김말순도 충격을 받았어요. 목걸이가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였거든요. 순자야,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 다음 날, 순자와 김말순은 새로 발견한 목걸이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관은 목걸이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하셨다고요? 박만순의 폐가 뒤편 우물 근처 땅속에서요. 경찰관은 즉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봉출 이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날 밤에 최봉출 씨가 박만수와 함께 있었다고? 네, 직접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봉출 씨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만약 정말 관련이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나온 순자는 불안했어요. 30년 동안 믿고 지내던 마을 이장이 아들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니.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이도 계속 불안해하며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무렵 순자는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담장 너머로 뭔가를 던지는 소리였습니다. 순자가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돌멩이에는 종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위험하다.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 마을 안에 있었어요. 순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성호의 실종 사건에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숨어 있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누군가가 아직도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협박 쪽지를 받은 순자는 더 이상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말순은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순자야, 이거 완전 협박이잖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말순아, 무서워. 정말 마을에 범인이 살고 있는 건가 봐. 두 사람이 떨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물 근처에서 추가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와주세요. 순자와 김말수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우물 주변 땅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사람의 뼈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어요. 김말순이 급히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성호가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정밀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연령대로 봐서는 당시 실종된 아이와 일치합니다. 경찰관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최봉출 씨를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사실이요? 30년 전 당시 최봉출 씨는 마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만수가 소유한 땅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박만수가 땅을 팔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순자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최봉출이 박만수를 협박한 건가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호 어린이가 인질로 잡힌 것 같아요. 경찰관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노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30년 전 그날 밤 최봉출 씨와 박만수 사이에 격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박만수는 갑자기 마을을 떠났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다던 이장이 실제로는 경찰관님, 그럼 최봉출을 체포하실 건가요? 지금 수사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곧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경찰서에서 나온 순자는 김말순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 이장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니. 그날 저녁 마을에는 경찰차들이 들어왔어요. 최봉출의 집 앞에 경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장님 집에 웬 경찰이? 순자네 일 때문인가 봐. 성호 사건 말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경찰들이 최봉출 연행해 갔어요. 봉출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최봉출이 자백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김말순과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관은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봉출 씨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30년 전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말이에요. 경찰관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최봉출은 마을 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만수의 땅이 꼭 필요했어요. 하지만 만수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봉출은 만수를 압박할 방법을 찾다가 성호를 이용하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봉출은 만수에게 아이를 며칠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볼모로 만수를 협박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이 꼬였어요. 성호가 계속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만수가 겁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최봉출 씨와 박만수 사이에 그날 밤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만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아이를 집에 보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봉출은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경찰관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성우 어린이가 도망가려다가 우물에 빠져서. 그만.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오열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시신을 은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박만수는 그 일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어요. 하지만 최봉출은 그대로 마을에 남아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순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럼 지금까지 최봉출이 저를 도와준다고 한 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증거가 나오면 미리 없애려고 했던 거죠. 경찰관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침입해서 개를 해치려 한 것도, 협박 쪽지를 보낸 것도 모두 최봉출 씨의 짓이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허탈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이 아들을 죽인 범인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관님, 박만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최봉출 씨의 진술에 따르면 만수 씨는 그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은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순자는 김말순과 함께 바다로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말순아,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순자야, 그래도 성호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잖아. 이제 제대로 장례를 치러줄 수 있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 아들을 제대로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호의 유골이 정식으로 발견되었고 정밀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어요. 순자는 마침내 30년 만에 아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동안 순자의 진실 추구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찾아왔습니다. 박춘식 할아버지는 순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말렸구나.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야. 할아버지, 괜찮아요. 모든 게 다 지난 일이에요. 순자는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장례식을 마친 순자는 성우의 영정을 안고 바다로 향했어요. 백이도 조용히 뒤따라왔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혼자 두고. 순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집에 오고 싶었을지. 엄마가 더 빨리 찾아줬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성우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만수가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관이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했어요. 할머니, 박만수 씨를 찾았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요양원이요? 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심해서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어요. 의식이 있을 때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관은 만수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박만수 씨도 그날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최봉출 씨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해요.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만수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성우 어린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할머니께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식이 또렷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신다고 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순자는 김말순과 함께 서울의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박만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몸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만수는 순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수는 계속 사과의 말만 반복했어요.
순자는 그런 만수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수 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봉출이가 개발 사업 때문에 내 땅이 필요하다고 했어. 안 팔면 마을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단순히 성호를 며칠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죠. 성호가 계속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나도 그만 보내주자고 했는데 봉출이가 안 된다고. 만수는 그날 반미를 떠올리며 흐느꼈어요. 성호가 도망가려다가 실수로 우물에 나는 당장 신고하자고 했는데 봉출이가 우리 둘 다 끝장난다고. 그래서 순자는 만수의 말을 들으며 분노보다는 안쓰러움을 느꼈어요. 만수도 어떤 면에서는 봉출의 피해자였던 것 같았거든요. 만수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순자야, 나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성호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성호도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요양원에서 나온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만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로 돌아온 순자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우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순자는 매일 아침 성우의 사진 앞에 아침밥을 차려놓았어요. 그리고 백이와 함께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오늘도 좋은 하루다. 엄마는 이제 편안해. 백이는 순자의 곁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순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들 순자의 용기를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순자 누나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이 밝혀진 거야. 정말 대단해. 30년을 기다린 끝에 김말수는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말수나,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백이가 있었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순자는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아, 내가 아니었으면 성호를 영영 못 찾았을 거야. 고마워. 백이는 순자를 올려다보며 살짝 웃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순자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이제 순자의 하루는 더 이상 그날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성호와 함께하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호야, 이제 엄마랑 백이랑 함께 살자.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파도 소리가 순자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평화로운 저녁이 영덕 바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안식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백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순자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